안녕하십니까. 감정평가사 경제학 원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OT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내용들 한번 잘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80점을 목표로 하시면 되겠죠. 그 이상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적절한 시간 투입해가지고 필요한 점수 맞으면 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먼저 1장에 그 경제학의 기초가 나옵니다. 미시경제학 중에서 챕터 1에 경제학의 기초가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 생산 가능 곡선이 아주 잘 나오죠. 챕터 1에서 그 또 한 가지 이제 구성의 오류라든가 저축의 역설, 절약의 역설 나오죠. 그 여러 가지 그 재화에 관련된 내용들 나오는데 이런 것들 그 기본적인 내용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1절에 경제 문제와 경제학, 경제활동 나오고 원래 그 경제 문제가 발생하고 이 경제 문제를 갖다 해결하고자 하는 게 바로 경제학이죠. 그럼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원이 희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인간의 욕망에 비해서 욕망 충족 수단인 자원이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희소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모든 경제학 교과서 맨 앞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자원의 희소성,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상대적으로 자원이 희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무한한 욕구에 비해서 자원이 희소하다는 거 해가지고 이걸 희소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럼 자원이 희소하다면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인간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선택의 원리를 갖다 알려주는 것이 바로 경제학이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이 시작된 가장 중요한 배경에 희소성, 자원의 희소성이 있다고 하는 거, 이로 인해서 경제 문제가 발생하고 이 경제 문제를 갖다 해결하고자 하는 학문이 경제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학과 관련해 가지고 본질적으로 희소성과 선택에 관한 학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합니다. 경제학을 얘기를 할 때. 그래서 희소성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하고 경제 문제를 갖다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경제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경제학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예전에 세뮤얼슨 선생이 쓴 경제학 교과서가 있습니다.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교과서인데 지금도 세뮤얼슨 선생은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책이 나오고 있어요. 그 세뮤얼슨 선생의 그 수제자가 책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8판인가까지 나와가지고 국내에서 번역서가 계속 나오고도 있는데 그 이코노믹스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경제학은 희소성과 선택에 관한 학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인간은 선택을 해야 된다고 했고 이 선택을 하는 문제와 관련된 걸 우리가 경제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경제학인데 그 경제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과서마다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요새는 이제 몇 군데 교과서에 나오고 잘 안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또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문제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자원이 희소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문제. 효율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원 배분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효율성이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가 바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문제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원 배분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폴 앤서니 세뮤얼슨 선생이 이걸 세 가지로 분류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근래 들어와 가지고 한 가지를 더 추가해 가지고 네 가지 문제가 교과서마다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문제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경제 문제입니다. 무엇을 what 그리고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how much예요. 그래서 이거는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생산물을 어떻게 배합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생산물의 배합 문제인데 그 생산물의 배합과 관련해 가지고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뭘까요? 그 생산물을 구입하는 게 누구죠? 소비자죠. 소비자는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생산물을 갖다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을 생산할 것이냐 할 때는 뭐예요? 소비자가 원하는 거. 얼마나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수요에 의해서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소비자의 수요에 의해서
첫 번째 경제 문제가 해결될 때 이걸 우리가 소비자 주권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 소비자 주권의 원리라고 하는 말이 경제학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쓰던 용어입니다. 근래 들어와가지고 별로 이렇게 크게 부각은 안 되고 있지만 이걸 소비자 주권의 원리라고 그래요. 컨슈머 서버레인티. 그래서 결국 우리가 희소한 자원의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국 좌지우지하는 게 소비자예요. 소비자가 구입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욕구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소비자 주권의 원리라고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경제 문제가 나오는데 두 번째 경제 문제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해가지고 how to produce라고 그래요. 이거는 생산 방법 또는 생산 기술의 선택 문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생산 요소를 어떻게 배합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생산 요소 해가지고 대표적인 것이 노동과 자본이 있는데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배합해가지고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해결 기준이 뭐냐? 당연히 뭐죠? 생산비를 최소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생산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경제 문제는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For whom to produce 해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거는 생산물의 분배 문제가 되는 거죠. 분배 문제가 돼가지고 이걸 우리가 소득 분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생산물의 분배가 이루어져가지고 받는 사람한테는 이게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소득 분배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그 소득 분배와 관련해가지고 시장 경제라고 하면 생산 요소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생산 요소의 기여도를 나타내는 것이 한계 생산이에요. 노동의 한계 생산, 자본의 한계 생산 해가지고 생산 요소의 기여도에 따라서 즉 한계 생산에 따라서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세 가지 문제 봤습니다. 세미언슨이 제시했던 세 가지 문제. 첫 번째,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두 번째,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세 번째,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 가지 봤고, 자, 최근에 또 한 가지 강조가 되는 게 언제 생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언제 생산할 것인가 하는 건데 생산의 시기를 선택하는 문제죠. 이게 문제로 부각된 이유가 뭐냐? 현재 자원이 점점 더 고갈돼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많은 학자들이 새로 제시하는 경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언제 생산할 것인가? 해가지고 지금은 네 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래 시험 문제에 자주 언급된 적은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꾸준히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경제 문제 한번 묶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희소성의 원리 때문에 발생하는 선택의 문제인데 그 선택의 문제를 갖다가 경제 문제라고 해서 지금 네 가지로 분류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경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기준, 다시 얘기하면 선택의 기준을 갖다 살펴봐야 되는데 자, 선택의 기준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기본되는 것을 갖다 우리가 경제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준으로서 가장 기본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늘 대중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경제 원칙. 근데 이코노믹 프린시플인데 이코노믹 프린시플을 갖다가 근래에 들어와 가지고는 원칙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이걸 경제 원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대중적으로 얘기할 때 경제 원칙이라고 하면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한번 쳐보세요. 경제 원칙 하면은 을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 또는 최대 편익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대중적으로 쓰는 얘기인데 사실은 최소 비용과 최대 효과라는 말은 상충되는 얘기죠. 상충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이걸 둘로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효과가 일정하다면 최소의 비용. 당연히 그렇죠. 효과가 일정하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또 만약에 비용이 일정하다면 효과를 최대화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의 비용 그리고 최대 효과 해가지고 둘로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최소 비용의 원칙과 최대 효과의 원칙 해가지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선택을 위해서는 또 한 가지 기회비용을 항상 고려해야 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원칙 해가지고 경제 원리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했습니다. 최소 희생의 원칙 또는 최소 비용의 원칙과 최대 효과 또는 최대 만족의 원칙으로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경제 원칙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뭐예요? 효율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문제의 해결 기준, 즉 선택의 기준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강조가 되는 게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자, 세 번째 경제 문제가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해가지고 생산물의 분배 문제입니다. 즉 소득 분배와 관련된 문제예요. 근데 소득 분배와 관련해가지고는 또 한 가지 강조하는 원칙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공평한 소득 분배라고 하죠. 그래서 공평한 소득 분배 해가지고 형평성이 함께 강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준 해가지고 첫 번째는 경제 원칙이지만 또 한 가지 특히 분배의 경우죠. 분배 문제와 관련해서는 형평성이, 이거는 형평성이라고도 하고 공평성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이퀄티라고 하는데 이퀄티를 갖다가 공평성 또는 형평성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건 특히 분배 문제에 적용되는 겁니다. 분배 문제에 적용된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분배라는 말 썼고 앞에서는 우리가 자원 배분이라는 말 썼죠. 자원 배분이라는 말 썼고 여기서 소득 분배해가지고 분배 문제라고 했는데 경제학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원 배분이라고 할 때 희소한 자원을 갖다가 배분하는 문제예요. 배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배분이라고 해가지고 영어로다가도 이건 allocation이라고 그래요. 자원 배분해가지고 resource allocation. 그래서 이건 자원 배분이라고 번역합니다. 반면에 소득 분배라고 할 때 분배라고 하는 건 소득 분배죠. 소득 분배라고 할 땐 income distribution이라고 그래요. distribution.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겁니다. 자, 소득이 나눠지는 걸 소득 분배라고 그래요. 반면에 그 소득이 만들어지기까지 자원을 투입했잖아요. 자원을 투입할 때는 이걸 자원 배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이라고 할 때 resource allocation, 소득 분배라고 할 때는 income distribution 해가지고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도 자원 배분의 기준은 뭐예요? allocation의 기준은 효율성. 반면에 분배 문제, 자, 디스트리뷰션에서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형평성 기준이라고 하는 건데 형평성 기준.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간혹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사실은. 되게 뭐 이렇게 경제학이니까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좀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렇지만 경제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여러 번 실험을 해봤어요. 경제학과 4학년 학생들에게 객관식 문제 주고서 첫 시간에 풀어보라고 했더니 많이 틀립니다. 많이 알고 있죠. 4년 동안 경제학만 배웠으니까 두루뭉실 많이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험으로 경제학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시험으로 경제학을 갖다 볼 때는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명확하게 구분해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배분, 소득분배. 그 자원배분의 기준은 효율성이고 소득분배의 기준은 형평성이라는 거 하나 구분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이 기회비용을 갖다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기회비용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뒤에서 우리가 생산비 얘기할 때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보고 지나가셔야 돼요. 기회비용 해가지고 시험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려면 선택 가능한 대안이 여러 개가 있는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다른 뭔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선택한 것의 기회비용이라고 해가지고 포기한 것의 가치로 표시합니다. 이럴 때 포기한 것의 가치를 갖다가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대안이 있고 그중에서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것을 선택을 하는데 이럴 때 포기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럴 때 포기한 것의 가치를 갖다가 기회비용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경제학에서는 항상 기회비용을 고려해가지고 선택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회비용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포기된 것의 가치 중에서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것의 가치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기회비용이에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포기한 것의 가치를 다 합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포기한 것의 가치를 다 합친 것이 아니라 차선의 가치예요. 가장 높은 만족을 주는 걸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적은 만족을 주는 두 번째 걸 포기한 거 아니에요. 적은 만족을 주는 두 번째 거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얘기입니다. 포기한 것의 가치를 다 합친 게 아니라. 그래서 요거 하나 좀 주의하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기회비용은 포기한 것의 가치를 모두 합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비용 개념 확인하시고. 그래서 기회비용은 항상 그 선택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비용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비용은 경제학적 비용이라고 하는데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비용은 다 기회비용 개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생산 요소의 기회비용이죠.
생산 요소의 기회비용 해가지고 그 생산 요소를 갖다가 만약에 다른 곳에 투입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거, 이걸 포기하고서 여기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포기한 것의 가치가 바로 지금 선택의 기회비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을 고려해가지고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회비용을 고려해가지고 선택을 해야만 이게 합리적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 합리적이라는 말도 또 주의하셔야 되는데, 우리 이제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서 효율성 개념이 나왔습니다만은 효율성 개념하고 거의 유사하게 쓰이는 몇 가지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사한 용어들, 유사한 개념 또는 유사한 용어들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 자, 첫 번째 나왔으니까 효율성이라고 한번 쓰겠습니다. 효율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나와 있는 용어예요. 합리적 선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면 이제 자, 소비 이론에서 합리적 소비, 합리적 소비, 뒤에 가면 생산 이론에서 합리적 생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합리적 소비라고 할 때는 뭐냐? 자, 주어진 제약 조건을 갖다 인식을 하고, 주어진 제약 조건이 뭘까요? 소득이에요. 주어진 제약 조건을 갖다가 인식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만족을 주는 걸 선택해야죠. 이게 합리적 소비입니다. 자,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예요. 마찬가지로 합리적 생산이라고 할 때는 자, 여러 가지 비용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노동의 가격, 자본의 가격, 상품의 가격이 주어져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뭐요? 가장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죠. 아니면 생산을 극대화한다든가, 이런 걸 합리적 생산이라고 합니다. 그 합리적이라는 말도 다 같은 얘기예요. 효율성이나 또 한 가지 경제적이라는 말 나오죠. 경제적이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경제적이라고 할 때 일단 떠오르는 게 뭐예요? 최소 비용, 이런 말 나오죠.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거의 유사한 용어로 같이 쓰인다는 거죠. 효율성, 합리적, 경제적, 최적이라는 말이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얘기예요. 최적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옵티멈이라고 하는 최적도 같은 말이에요. 경제적이다, 이코노믹, 합리적이다, 레이셔널, 이건 레이셔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은 당연히 에피시언시고요. 같은 의미로 경제학에서 쓰이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 갖다가 용어를 갖다 다르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생뚱맞은 책들도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다 같은 의미예요.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나 여기 나와 있는 합리적이나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일단 경제학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다. 그래갖고 경제 문제에는 세미얼슨이 세 가지로 구분했고, 오늘날 언제 생산할 것인가 해가지고 네 가지가 언급되고 있다. 근데 그 경제 문제의 해결 기준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소득 분배의 문제의 경우에는 형평성의 기준이 제시가 된다는 거. 그리고 항상 경제적 선택을 할 때는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특히 기회비용 개념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이고, 뒤에 가면 또 자세히 볼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경제활동이 나오는데, 자, 경제학이 연구하는 게 바로 인간의 경제활동이에요. 인간의 경제활동을 연구하는 것인데, 그 경제활동이라는 게 뭐냐? 경제활동은 제가 과거에 꽤 오래전에 고등학교 경제교과서를 집필하는데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교과서예요. 가지고 맨 앞부분을 갖다 다들 쓰기 싫다고 그래갖고 제가 썼어요. 사실 앞부분 쓰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도입부 쓰기가. 거기서 경제학은 인간의 경제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근데 인간의 경제활동이 뭐냐 해가지고, 물론 이제 거기에는 세미얼슨 선생이 쓴 이코노믹스에서 나왔던 표현들이 좀 많이, 뭐 제가 워낙 익숙하게 쓰고 있으니까 나왔습니다. 자,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데 관련된 인간의 활동을 말한다 해가지고 정의를 갖다 쓴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활동이 그거예요.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데 관련된 인간의 활동을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구분할 때 생산, 분배, 소비활동 또는 지출활동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게 뭐예요? 재화와 서비스 두 가지. 그럼 그 경제활동을 누가 하느냐? 이걸 갖다가 경제활동의 주체라고 그래요. 경제활동의 주체에는 소비활동의 주체 가게가 있죠. 생산활동의 주체 기업이 있죠. 또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을 모두 담당하면서 또 기타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가 있습니다. 또 지금은 국가와 국가 간에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죠. 외국이 포함됩니다.
이건 경제 주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제시해 놨습니다. 일단 경제활동이라고 할 때는 생산, 분배, 소비활동 또는 지출활동으로 구분한다는 거. 그 경제활동의 대상에는 재화와 서비스가 있고 경제 주체, 그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가계와 기업으로 구성되는 경제를 갖다가 민간 경제라고 합니다. 또는 사경제라고 그래요. 프라이빗 이코노미. 그 다음에 정부는 정부 경제라고 해서 별도로 구분합니다. 퍼블릭 이코노미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계, 기업, 정부로 구성되는 경제 해가지고 한 나라 국내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국민경제 해가지고 내셔널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근데 국민경제라는 것이 교과서에는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는 잘 안 쓰는 용어입니다. 원래 국민이라는 게 지금 국민학교도 없앴잖아요. 국민학교 대신에 초등학교라고 했죠. 그래서 그 국민이라는 단어가 과거 일제가 만든 단어 아닙니까? 일제가 만든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어감에서 안 좋은 게 있다 해서 다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국은행에서 쓸 때도 국민경제라고 안 하고 나라경제라고 씁니다. 나라경제. 이것이 이제 최근에 대중적으로 쓸 때 많이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나라경제. 나라경제는 외국과는 교류가 없는 거니까 이걸 폐쇄경제라고 합니다. 우리 서문제에도 폐쇄경제, 개방경제 이렇게 나오죠. 폐쇄경제라고 할 때는 외국이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개방경제라고 할 때는 외국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외국이라는 말도 지금은 잘 안 써요. 또 국외라고 써요. 외국이라는 말 대신에 국외라고 씁니다. 옛날에 해외라고 많이 썼죠. 해외라는 단어도 공식적인 용어 쓸 때는 잘 안 쓰는 편입니다. 국외라고 써요. 그래갖고 여기서도 해외 경제라고 했지만 최근에 국외 경제라고 하는 거죠. 이것까지 포함시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국제 경제입니다. 그리고 국제 경제는 개방 경제죠. 그래서 국민 경제 또는 나라 경제는 폐쇄 경제고 반면에 국제 경제가 개방 경제다 하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그 경제 순환이 나옵니다. 흐름을 갖다 파악을 해야죠. 뭐 경제학 공부하시거나 한 학기라도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은 다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그렇지만 이제 또 그 시험 준비하시는 분 중에는 경제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 경제의 순환, 흐름을 갖다 좀 파악한 다음에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가장 단순한 모형이에요. 가계와 기업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모형으로 여기 가계가 있고 소비의 주체죠. 소비. 가계는 소비를 주로 합니다. 여기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은 생산의 주체로서 생산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생산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위에 생산 요소 시장이 있어요. 생산 요소 시장. 아래에다가 그랬죠. 자, 생산 요소 시장이 있습니다. 자, 생산 요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동과 자본이 있죠. 노동, 자본, 토지 해가지고 얘기합니다. 노동, 자본, 토지 해가지고 이것이 예전부터 경제학에서 3대 생산 요소라고 강조가 되어 오던 겁니다. 노동과 자본, 토지, 요소. 이건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 노동과 자본, 토지는 가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가 기업에다가 이걸 제공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갑니다. 그럼 기업은 가계로부터 생산 요소를 갖다 얻어왔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죠.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요. 대가를 지불하면 이것이 가계에 뭐가 되는 겁니까? 가계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계의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 얻는 겁니다. 그래갖고 소득이라고 할 때 노동에 대한 대가, 임금, 자본에 대한 대가, 이자, 토지에 대한 대가 해가지고 지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면 또 기업이 생산물을 만들었죠. 생산 요소를 갖다 결합해가지고 생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누구한테 판매하는 거죠? 생산물 시장을 통해서 가게에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가게는 생산물을 갖다가 사왔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죠. 생산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이 대가가 기업으로 가가지고 기업에 수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수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레비뉴예요. 레비뉴 해가지고 수입인데 회계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죠? 자, 회계에서는 수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레비뉴인데 회계에서는 이걸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얻는 거예요.
생산물을 판매해가지고 수입을 얻었죠. 생산물을 판매해서 수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수입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이것이 가계로 가가지고 소득, 인컴이 되는 것이고요. 가계는 소득을 얻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을 갖다가 구입해서 소비하는 거죠. 이런 순환 과정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지고 이 순환 과정에서 말씀드린 생산, 분배, 소비 활동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경제 순환 흐름입니다. 여기서 가계의 역할,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소득을 얻고 그 소득을 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한다. 그래서 가계가 소비하는 돈이 기업으로 가서 수입이 된다는 거. 다음에 기업은 생산 요소를 갖다 결합해가지고 생산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가게에다가 판매하고 수입을 얻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있는데 정부는 생산과 소비 활동을 다 담당하는 주체예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시장 법 질서를 갖다 형성한다. 또 정부가 직접 생산하는 것도 있죠.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사회 간접자본. 그 사회 간접자본 같은 것들은 정부가 직접 생산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공공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장 기구의 결함을 조정하기 위한 역할을 갖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제 외국,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국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국외라고 많이 쓴다고 그랬죠.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역의 주체입니다.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이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제 1절에서 앞부분에서 정리해 봤습니다. 자, 다음은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게 바로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걸 재화와 서비스라고 했는데 그 재화를 갖다 몇 가지 구분하고 한번 지나가셔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다 나올 얘기지만 그래도 한번 종합적으로 체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화를 갖다 구분할 때 첫 번째가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겁니다. 용도에 따라 구분할 때 생산재와 소비재를 구분해요. 생산재는 다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재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재도 뭐 이렇게 본원적 생산재하고 인위적인 생산재 뭐 이렇게 구분하는데 인간이 만든 생산재, 기계라든가 도구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구분하는데 뭐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생산재는 다른 재화의 생산을 위한 수단이 되는 재화. 대표적으로 원료라든가 부품 이런 거 다 생산재가 되는 거죠. 요새는 그 생산재를 갖다 경영학에서는 주로 산업재라고 하는 거예요. 경영학에서 마케팅에서 재화를 갖다 구분할 때 산업재라고 합니다. 생산재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반면에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소비에 활용되는 재화를 갖다 소비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것이 뭐냐면 동일한 재화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재화지만 생산 과정에 투입되면 생산재가 되고 소비자가 이용하면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근데 밀가루가 있다. 밀가루가 있는데 가게가 구입해가지고 빵도 만들어 먹고 뭐 칼국수도 만들어 먹는다. 가게가 구입했어요. 소비 목적으로. 그럼 뭡니까? 소비재죠. 똑같은 밀가루인데 제과점에서 빵을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밀가루 구입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생산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재화라고 하더라도 용도에 따라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 산업재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생산재가. 다음에 두 번째, 이건 굉장히 아주 출제가 많이 되는 내용이죠. 두 재화 간의 연관 관계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그래서 대치재하고 보완재가 있어요. 대치재는 대체 관계에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뭐 빵과 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대치재가 있죠. 콜라와 사이다 다 대체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대치재라고 하는데 대치재는 뭐냐? 어떤 한 재화의 가격이 변화하는 방향과 대체 관계에 있는 다른 재화의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가격과 그 한 재화의 가격과 다른 재화의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면 대치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콜라와 사이다가 대치재라고 했는데 콜라와 사이다 대치재다. 자, 콜라 가격이 올랐습니다. 콜라 값이 올리면 콜라 수요량이 줄어들죠. 그럼 콜라를 적게 먹는 대신 뭘 먹어요? 사이다 먹죠. 사이다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는 거죠. 우리가 관심을 두는 건 이겁니다. 자,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 중에서 어느 한 재화의 가격이 오르니까 이것 때문에 다른 재화의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증가했다. 두 재화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러면 대치재가 되는 겁니다. 대체재가 되는 거죠. 반면에 보완재는 두 재화가 함께 있어야만 두 재화 모두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재화가 각기 다 효용을 주는 재화입니다. 각기 효용을 주는 재화인데 두 재화가 결합되어야만 효용이 발휘되는 거예요. 이 보완재 설명해가지고 미국에서 나온 교과서입니다.
가장 많이 보는 맹쾌경제학교 가서인데 거기선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이 나오는데 무식한 예죠. 왼쪽 신발만 따로 팝니까? 오른쪽 신발만 따로 팔아요? 그 왼쪽 신발만 신고 다닙니까? 아니죠. 이건 보안제가 아니에요. 장난 노는 거지. 보안제라고 할 때는 근데 자동차와 휘발유 같은 거죠. 휘발유 없으면 자동차 못 가죠. 그 휘발유는 용도가 자동차에 쓰는 거예요. 딴 데서는 못 씁니다. 그죠? 옛날에 뭐 화염병 만들고 할 때도 화염병 만들 때도 이거 안 써요. 신나 쓰지. 제가 대학 때 좀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와 휘발유 보안 관계죠. 이게 따로따로 삽니다. 근데 만약에 자동차 가격이 올랐다. 그러니까 자동차 수요량 감소합니다. 자동차를 적게 타면 휘발유도 적게 팔겠죠. 수요가 감소합니다. 어떻게 움직였어요? 이게 올라가니까 이건 반대로 하락했잖아요. 이렇게. 한 재화의 가격과 다른 재화의 수요가 반대로 움직이면 두 재화가 보완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설명할 때, 이거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A재화의 가격이 올랐다. A재화 가격이 올랐다. 이로 인해 가지고 자 B재화의 B재화 수요가 증가했다. AB 두 재화가 뭐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떤 C재화 수요가 감소했다. AC 두 재화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럴 때 AB는 A와 B는 대치제죠. A와 B는 대체제고 당연히 A와 C는 보완제죠. 이렇게 잘 물어봅니다. 근데 또 이걸 물어보는 방법에 탄력성 가지고 물어봐요. 탄력성은 뒤에 가서 자세히 볼 겁니다. 근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탄력성이 플러스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움직인다면 탄력성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면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탄력성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 탄력성이라는 게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대치제는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에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인 재화 양이에요. 교차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사과와 배, 아파트와 단독주택 보완제죠. 대치제죠. 다음에 보완제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음인 재화, 마이너스인 재화예요. 보완제입니다. 그래서 커피와 설탕, 물론 이제 설탕 안 넣으시는 분들은 또 보완제가 아니겠죠.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대치제, 보완제 잘 구분하시고 두 재화가 대치제도 아니고 보완제도 아니고 아무 관계가 없다. 아무 관계도 없는 두 재화를 독립제라고 또 합니다.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보시고 다음에는 세 번째, 자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변화하는 방향에 따라서 재화를 정상제와 열등제로 구분해요. 정상제와 열등제. 정상제는 뭐냐?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제예요. 대부분의 재화는 정상제죠.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정상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탄력성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경우 탄력성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한다. 따라서 소득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인 경우 정상제입니다. 반면에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입니다.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인 재화입니다. 물론 여기서 정상제와 열등제 분류할 때는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재화라고 해서 항상 열등제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근데 소형차를 타다가 자 대부분의 국민이 소형차를 타다가 소득이 증가하니까는 뭐예요? 중형 이상만 타고 소형은 거의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럼 소형차는 열등제냐? 물론 열등제죠. 근데 소형차가 항상 열등제냐? 아니죠. 자전거 타다가 차를 갖다 구입한다. 그러면 뭐예요? 소형차도 정상제죠. 상대적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제와 열등제 분류하는 것은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정상제, 열등제 한번 확인하시고요. 열등제의 예로서는 근데 뭐 연탄이라든가 과거에 연탄 집집마다 다 썼죠. 근데 지금 소득이 증가하니까 이제 가스로 옮겨가고 연탄은 거의 안 쓰지 않습니까? 또 근데 10,000원인 시내버스, 그 10,000원인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도 열등제예요. 할 수 없이 그거 타다가 소득이 증가하면 택시 타든지 아니면 차를 사잖아요. 그래서 10,000원인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죠. 열등제입니다. 열등제와 유사하게 또 한 가지 수요 법칙의 예외 현상으로 언급되는 재화가 절대적 열등제라는 게 있어요. 항상 열등제인 거.
지금 우리가 정상재와 열등재는 분류는 상대적이라고 했는데 이 재화는 항상 열등재입니다. 절대적 열등재. 뭐냐면 기펜이라는 학자가 제시하는 기펜재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기펜재. 기펜재는 뭐냐면 대부분의 재화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죠. 근데 기펜재는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감소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기펜이. 원래 기펜이 발견한 재화는 아일랜드 지방의 감자를 갖다 본 겁니다. 아일랜드 지방에서는 감자가 주식이에요. 근데 어느 해 감자 농사가 대풍이 들었습니다. 공급이 크게 증가해가지고 대풍이 들어가지고 가격이 폭락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도 있을 수 있구나 해가지고 논문을 통해서 발표해가지고 이때부터 이걸 기펜재라고 하고, 이런 현상,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감소하는 이러한 현상은 기펜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펜의 역설 봐주시고요. 근데 기펜재는 적어도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감소할 정도의 재화라면 항상 열등재라는 거죠. 그래서 기펜재는 항상 열등재, 즉 절대적 열등재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할 게 있습니다. 거꾸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열등재가 기펜재인 것은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열등재가 기펜재인 것은 아니다. 근데 기펜재는 열등재다 한 맞죠. 항상 열등재다 한 맞습니다. 그 말 주의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감소한다고 하면 이럴 때 이걸 가격 효과로 설명을 해요. 또 뒤에 가면 나올 건데, 가격 효과.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감소했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죠. 그래서 기펜재는 가격 효과가 양,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이유가 이제 음의 대체 효과하고 양의 소득 효과를 비교할 때 양의 소득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이 내용은 뒤에 가서 다시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기펜재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내용들 다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뒤에 가면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그만큼 잘 나옵니다. 다음에는 이제 재화를 사용재와 공공재로 구분합니다. 자, 민간이 시장에서 돈 주고 구입하는 재화다. 이걸 갖다가 프라이빗 구스라고 합니다. 사용재라고도 하고 사유재, 사적재라고부터 번역을 해요. 책마다 많이 달라요. 자, 프라이빗 구스를 갖다가 어떤 책에서는 사용재, 사유재, 사적재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되는 일반 재화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공공재가 있어요. 퍼블릭 구스. 이거는 뭐냐? 공공재. 이거는 대개 국방이나 치안이나 사회간접자본 얘기하는 거예요. 국방이나 치안, 사회간접자본 해가지고 정부라든가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재화입니다. 공공재만의 특성이 있어요. 이것도 뒤에 가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공공재의 중요한 특성은 뭐냐? 소비에서의 비배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에서의 또 비경합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서 공공재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다. 자, 도로는 시민들이 세금을 냈기 때문에, 국민이 세금을 내가지고 세금 가지고 도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럼 세금 안 낸 사람은 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까? 세금 안 낸 사람은 도로 이용 못해요? 이런 걸 비배제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 안 낸 사람이 도로 이용한다고 해서 세금 낸 사람의 소비가 줄어드나요? 그것도 아니죠. 이걸 소비에서의 비경합성이라고 그래요. 도로 가지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가, 대표적인 공공재가 도로가 있는데, 도로는 비배제성,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소비하지 못하게 제외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그걸 이용한다고 해서 대가를 지불한 사람의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걸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도로, 공공재는 이런 성격이 있고, 이러한 성격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죠. 아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려고 하겠죠. 이로 인해서 또 시장의 실패를 갖다 유발합니다. 시장에 실패해가지고 또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뒤에 가서 언급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공재에 대해서 일단 내용 확인하시고, 근래에 그 재정학에서 많이 언급되는 재화 중에 가치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공공재는 정부가 생산해서 공급하는 재화라고 했는데, 정부가 생산해서 공급한다고 다 공공재냐? 아닙니다. 그래서 가치재라는 개념이 나와요. 메릿 구스 해가지고 가치재. 이거는 사용재의 성격이 있어요.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되는 사용재의 성격이 있는데 국민이 골고루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하에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겁니다. 성격은 사용자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사용자의 성격이 있지만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이런 재화입니다. 이걸 가치재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것이 의료 서비스. 무상의료 제공하는 거 있죠. 보건소나 이런 데서는 무상의료 제공하잖아요. 이게 다 가치재입니다. 또 주택 서비스라든가 임대주택 같은 거 정부가 공급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의무교육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가치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공공재하고 대비해가지고 보시면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엔 제2절에서 경제학의 분야,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구분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앞부분 내용이 다 미시경제학이고 뒤에서 거시경제학 공부하실 건데 차이점 또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구분하셔야 되는데 많이 쓰는 말이죠. 미시라고 할 때 매크로, 마이크로. 그 다음에 거시라고 할 때는 크게 본다는 얘기예요. 매크로. 이거 한자어를 갖다가 한자로 쓴 거 아니야. 한자어를 갖다가 그 뜻을 갖다가 분해하면 그런 거예요. 한자어. 미시는 작게 본다는 얘기예요. 거시라는 말은 시자가 원래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작게 본다, 크게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시라는 말, 뭐 미시적 환경 이렇게 갖고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잖아요. 작게 본다. 미시 작게 본다, 크게 본다. 이런 의미로. 작게 본다, 크게 본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전체를 갖다 구성하는 수많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라 경제가 있다. 그 나라 경제 안에 수많은 소비자, 수많은 생산자가 있잖아요. 이럴 때 작게 본다고 하면 수많은 소비자, 수많은 생산자 각각이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는가 이걸 보는 게 작게 보는 거예요. 미시. 반면에 전체로서 나라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걸 보고자 하는 게 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과 전체를 갖다 고려할 때 전체를 갖다 보고자 하는 게 거시경제학이고 부분, 전체를 갖다 구성하는 수많은 소비자, 수많은 생산자를 갖다가 보고자 하는 게 미시경제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은 가게나 기업과 같은 개별 주체들의 행동 원리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가지고 가게의 소비, 가게가 어떻게 소비 활동을 하느냐, 기업이 어떻게 생산 활동을 하는가, 또 가게와 기업이 시장에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가, 또 생산물뿐만 아니라 생산 요소의 가격 결정과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나가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시장을 통해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 결과 자원 배분이 효율적인가 아닌가 이걸 따지는 겁니다. 이거 바로 미시경제학의 분야예요.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은 전체를 갖다 연구하는 거죠. 나라 경제 전체 따졌을 때 국민소득이에요. 국민소득은 어떻게 결정되고, 자, 국민소득의 결정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문제, 물가 문제, 물가는 전체적인 문제 아니에요. 또 고용 문제, 실업 문제 이런 것들 다 거시경제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의 결정 원리라든가 고용, 실업, 그 다음에 물가, 경기변동, 경제성장, 경제발전 이런 것들이 거시경제학입니다. 원래 거시경제학이 따로 분리돼가지고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케인즈 이후죠.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나온 이후에 별도로 기존의 경제학에서 별도로 분리돼가지고 거시경제학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간의 관계를 또 많이 따져요.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관계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미시경제학을 연구할 때 적용되는 원리를 갖다가 나라 경제 전체에 적용하려고 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책에 나오던 개념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책마다 안 나온 내용이 없어요. 근데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이 내용이 많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식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은 완전히 별개다. 이런 사고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분에 적용되는 원리를 갖다가 전체에 적용하려고 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해가지고 구성의 오류를 갖다가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보는 독자들에게 조심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구성의 오류가 책마다 다 나왔었는데 근래 들어와가지고는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사고방식이에요. 결국 거시경제 현상도 미시경제 현상이 기초가 돼가지고 형성된 거라 이겁니다. 지금은 거시경제학의 미시경제학적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거시경제학의 미시경제학적 기초가 연구된다면 당연히 뭐예요? 구성의 오류 같은 이런 내용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말이 교과서에서 많이 빠졌습니다만 시험에는
아직도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구성의 오류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논리학의 용어죠. 구성의 오류 또는 합성의 오류라고 하는데, 자, 부분에 타당한 결론인데 이걸 전체에 적용하려고 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에서 타당한 결론인데 거시경제학에서는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미시경제학에서 타당한 결론이라고 해서 거시경제학에 적용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구성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되게 그 사고방식 중에 연역법이 있죠. 귀납법, 연역법이 있는데 주로 연역법을 사용할 때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요 말도 시험에 나왔던 얘기예요. 다른 시험에 나왔던 그런 얘기입니다. 연역법을 사용하는 경우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흔히 그 구성의 오류의 대표적인 예로 많이 드는 게 절약의 역설 또는 저축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절약의 역설은 또 별도로 시험에 나와요. 우리가 절약의 역설은 케인스의 경제이론의 바탕을 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고전화폐 세계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건데 케인스 경제이론의 바탕을 두고서 이 절약의 역설이 한동안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저축의 역설. 우리가 저축 많이 해야죠. 왜? 미래에 대비하려면, 분명히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축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축은 미덕이죠. 바람직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나라 전체에서 볼 때 모든 국민들이 저축을 많이 하게 되면 나라 전체 소비가 줄어들죠. 소비가 줄면 나라 경제 전체의 총수요가 줄어요. 총수요가 줄면 국민소득이 감소하고 저축마저도 또 감소합니다. 국민소득이 감소해요. 저축도 감소하고. 이렇게 본다면 저축이 바람직한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볼 땐 타당하지만 전체에 적용할 때는 뭐예요?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구성의 오류의 대표적인 예로 절약의 역설이 많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절약의 역설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맞느냐? 거기에 또 허점이 있습니다. 어떤 허점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축을 많이 한다. 저축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소비가 감소한다는 거죠. 소비가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 나라 경제 전체에서 총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수요가 감소한다. 자, 총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국민소득이 감소하고, 국민소득이 감소한다는 얘기가 결국 뭐예요? 경기가 침체한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침체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저축마저 감소한다 또. 왜냐하면 저축은 국민소득의 증가함수예요. 그러니까 저축을 증가시켰지만 저축마저 감소하는 결론. 이게 바로 절약의 역설의 가장 기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맞느냐? 문제는 여기 있죠. 우리가 저축을 합니다. 저축한 돈 사라진다. 맞아요? 아니죠. 저축하게 되면 저축한 돈이 사라져요? 아니죠. 대개는 저축한 돈이 이게 금융기관을 통해서 투자로 연결되잖아요. 저축하게 되면 이것이 금융기관을 매개로 해가지고 저축한 돈이 기업에 빌려주게 되면 기업이 이거 갖다가 투자를 증가시킨단 말이죠. 금융기관을 매개로 해가지고 투자를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축한 금액만큼 똑같은 금액의 투자가 증가한다면, 투자가 증가하면 총수요 증가합니다. 총수요 증가하면 국민소득 증가합니다. 저축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저축한 만큼 그대로 투자로 연결된다면 절약의 역설은 맞아요, 틀려요? 절약의 역설은 틀린다는 얘기죠. 잘못된 얘기예요, 이게. 이런 모순이 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절약의 역설이라고 하는 데 대한 모순이에요. 이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약의 역설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요새 교과서에서 거의 언급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이걸 포함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거시경제학의 미시경제학적 기초가 강조가 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의 오류도 요새는 책에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아직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좀 내용 확인하셔야 됩니다. 구성의 오류 그리고 절약 또는 저축의 역설 꼭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오류 중에 하나가 인과의 오류가 있죠. 인과의 오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오류예요. 경제현상에도 이런 거 많습니다. 그런데 A라고 하는 현상이 B라고 하는 현상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발생했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어떻게 생각해요? A가 B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죠. 이걸 우리가 인과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귀납법을 사용할 때 인과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두 가지 오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제정책 나와 있습니다. 자, 경제정책 해가지고 경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정부가 실행하는 정책이죠. 금융수단을 이용하면 금융정책. 요새 이제 금융정책이라고 안 하고 통화정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재정수단을 갖다 이용하면 재정정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목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하는데 그 목표 간에 상충관계에 있다는 거, 이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목표 간에 상충관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충관계, 제일 많이 아시는 게 뭐예요? 물가와 실업 간의 상충관계가 있죠. 자, 물가 상승률과 실업 간의 상충관계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 말고도 국제 수지 개선하고 완전 고용 간에도 상충관계가 있어요. 시험 문제에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자, 국제 수지 개선과 완전 고용 간의 상충관계. 그래서 우리가 국제 수지 개선을 위해서 만약에 긴축 정책을 실시한다. 긴축 정책은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총 수요를 갖다 억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긴축 정책을 실시하면 고용이 감소하고 성장은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제수지 개선과 완전 고용 또는 경제 성장 간의 상충관계가 있고, 또 한 가지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간의 상충관계 너무나 잘 아시죠. 뒤에 가면 필립스 곡선 통해서 자세히 볼 겁니다. 실업을 줄여야 되죠. 실업을 줄여야 돼. 실업을 줄이려면 뭐예요?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고, 그러면 물가가 상승합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제시하게 되면 실업이 증가하게 돼요. 항상 상충관계, 가장 대표적으로 부각되는 상충관계가 그겁니다. 물가 안정과 고용 간의 상충관계 또는 실업 간의 관계죠. 그렇게 다 확인하시고요. 여러 가지 경제정책의 수단은 주로 대표적인 것이 재정수단과 금융수단, 외환수단 같은 거 활용합니다. 다 아니죠. 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여러 가지 경제정책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다음엔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간혹 나오긴 해요. 자, 실증이라는 현상은 있는 현상을 그대로 분석하는 겁니다. 포지티브. 그래서 있는 현상을 그대로, 사실 그대로 분석하는 거예요. 반면에 규범경제학은 가치 판단이 포함되는 거죠. 당위성과 가치 판단이 포함되는 게 규범경제학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경제정책 같은 것들은 규범경제학에 해당되는 거죠. 바람직한 방향, 바람직하다는 것 자체가 가치 판단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한번 그 차이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몇 가지 제시한 다음에 실증경제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이점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첫 시간인데 좀 길어졌네요. 일단 시험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앞으로 계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